교육평가원수장 김현진입니다. 네. 이대과는 설명회 준비를 할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거는 자료 만들 때 의대 치대만 만들어 놓으면 돼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연계를 다루지 않고 그래서 좀 좋은 게 있는데 그만큼 조금 다른 데서 안 하는 내용도 조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재수를 시작하는 설명회라서 모집 설명 저희끼리 이제 모집 설명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모집 설명회라서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할 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 4가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 접근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어떤 결과를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추가로 이제 지금 특히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면 아이들하고 뭐를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모습이면 재수하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수를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으면 동생도 뭔가가 좀 위에 형이 누나가 뭐 오빠가 재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제약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동생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빠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이건 돼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면 내년 이맘때 어떤 모습이면 재수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건가를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어떤 대학을 가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애들 중에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잠깐만요. 애들 중에 공부를 뭐 마음껏 하지 못해가지고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의대 쪽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나 뭐 이런 것들 챙기느라고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 내 목표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재학생의 최상위권은 수능을 잘하는 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재학생일 때 최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수능을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는 최상위권들이 내신이 좋은 애들이 대부분이지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가 그 내신을 했던 그 역량이나 그 노력을 수능에다 다 쏟아 넣는다 이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 게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무엇을 성공이라고 규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수가 끝나고 나면 뭐 실패했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실패가 아닌데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간사해서 지금의 목표와 9월의 목표가 달라요. 지금은 A라는 목표가 있는데 9월에 가면 이미 A를 달성한 상태여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A를 달성하잖아요. 그럼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시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라고 미리 한번 적어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분명히 A를 달성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B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B는 안 됐어. 그리고 A는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성공한 거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애 올해 고3입니다. 저희 애 올해 고3인데 그러게요. 아직 뭐셨죠? 원장님 아들은 중학생이어서 근데
이게 대학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랑은. 일단 간다는 거를 설득해야 됩니다.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설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별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의대 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대 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에서 의대 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의대 치대든 일반 대학이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에서 성공을 하는 게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경험하고 가져야 되는 건 자기는 성공할 놈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수를 했을 때 무엇이 성공인지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머니 아버님들 이만큼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대학이 모든 걸 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면 애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될 놈이라는 걸 갖는 거거든요. 나는 될 놈이라는 걸 가지면 다른 것에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걔들이 쉽게 도전하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되 그걸 출발하실 때는 당연히 이 고민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3가지 대답이 이거예요. 수능을 못 봐서 다시 해요. 수시에서 떨어져서 다시 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서 다시 해요. 지금 저 3가지의 대답이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기도 한데 저 3가지의 대답이 저는 제일 듣기가 싫습니다. 왜 듣기가 싫으냐면 저거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봤는데 수능을 못 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능을 못 봐서는 이유가 아닙니다. 현상이지.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수능을 못 봐서는. 근데 수능을 못 봐서가 내가 학습하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만약에 한다면 학습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특정 과목에 치중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특정 과목에 치중하지 않도록 균형감을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수능을 못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운이 없어서요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요랑도 똑같은 거예요.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 다시 한다는 애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왜 다시 하니? 전날 잠을 못 자서요. 올해는 잘 잘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요. 그럼 뭘 해줘요, 학원에서? 잘 자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수능 전날 왜 못 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재수반 담임할 때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요 라고 하는 놈들은 6월, 9월 모의평가 전날 밤새고 오게 했습니다. 올해 또 못 잘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못 자도 시험 봐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잤을 때 시험을 어떻게 볼지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평가원 시험으로.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시에 떨어져서 다시 한다.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한다. 근데 수시에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수시에 떨어진 이유가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시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들어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선생님 저는 수시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학원에서 다른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이런 거죠. 야, 너는 왜 다시 하니? 어디 가려고요? 그래? 그럼 거기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잘이요. 뭐 이렇게. 열심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친구들은 어차피 의치대를 가기로 했으니까 의치대를 가는데 너 여기 의대 가려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뭐 열심히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루에 몇 시간? 무슨 의대 가는 놈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의대를 갑니까? 의치대를 간다는 놈 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거예요 라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딱한 애가 없어요. 무슨 의치대 가느라고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해야죠. 구체적으로. 무슨 영역을 몇 시간씩 할 거고, 근데 그 영역에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이걸 어떻게 할 거고, 그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따가 아마 2부에서 한 문제 더 하실 거죠. 그러니까 2부에서 한 문제 더를 하실 거라 제가 오늘 PT에서 그걸 뺐는데, 한 문제 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한 문제 더라는 게 갖는 의미는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데 내가 목표라는 위치 사이에 몇 문제가 있냐라는 시스템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로 가려면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서야 되냐면 그 두 문제를 어느 파트에서 더 맞출 건가가 나와야 돼요. 애들이 그러죠. 만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와 그러면 만점. 우리도 좋아. 광고도 되고. 근데 만점 받아오는 게 목표라는 놈 치고 만점 받아온 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만점 받을지는 없거든요. 그냥 만점만 있지. 만점을 받는다는 판단이 쓰려면 뭐가 서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탐구 과목을 몇 개의 항목으로 쪼갰을 때 여기가 몇 문제씩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나는 이 영역, 이 부분은 다 맞고 있고 이 부분은 두 개씩 틀리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학습을 할 거다. 그런 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이 정도 그룹이 되시면 뭐가 계셔야 되냐면, 선생님 저희 애가 물리를 선택하는데 물리를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상위권이 아닌 거예요. 수능적으로 최상위권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어느 수능 최상위권이 그렇게 질문합니까? 물리의 파동 부분이 안 되는데 이 파동 부분을 이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그 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훨씬 더 세부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대관을 따로 하는 거지.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의대관을 따로 하는 게 그런 패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내 현재 위치가 어떻고 목표와의 격차가 어떤지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이 맞다면 내 현재 위치가 맞는지를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능에서 5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는데 이 47점은 진짜 내 점수가 맞는지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 47점 중에 잘 모르고 찍어서 풀었는데도 맞은 두 문제가 있다면 나는 47점이 아닌 거잖아요. 43점이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만점을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문항수는 세 문항인 거잖아요. 근데 그 47점을 자기 점수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왜 재수하는가라는 저 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서 수능 시험 볼 때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내내 수능에 맞춰서 내 리듬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 다시 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열의 9은 왜 잠을 못 잤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너무 긴장돼서 잠을 못 잤다 그래. 그럼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되묻거든요.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잤냐고. 그러면 모든 애들이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잤다. 그게 문제죠. 모의고사 전날도 못 잤어야지. 모의고사랑 수능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수를 한다는 건요, 매일매일이 수능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수능 같아서 결국 수능 날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다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네요. 제가 올해 50이 돼가지고 내가 원장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일은 아니구나. 누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좋겠다, 형. 도발하지 말죠. 저 50인 거 알아요? 그래서 손에 아구에 힘이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데도 모집 설명회를 하고 여기도 모집 설명회를 하는데 다른 데 모집 설명회에 있는 PT 중에 여기 없는 PT가 하나가 뭐냐면 재수를 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를 여기 의대간 PT에는 제가 뺀 이유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층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층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재수생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수생이 불리할까요?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지 않을, 우리의 재수하니까 불리하지 않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애는 재수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2022학년도에 제도가 변화하거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딱 제도가 변한 수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라오는 고3들은 수능이 그렇게 바뀐다는 걸 갑자기 알았습니까? 예전부터 알았습니까?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걔네는 그런 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작년 이맘때로 시간을 돌려보시면 작년 이맘때 우리 애는 수능 준비가 잘 돼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오는 고3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하면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요. 탐구는 한번 해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까 원장님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과탐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한번 해봤다는 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 애는 올해 과탐을 바꿀 건데 두 과목을 다 바꾸지 않지는 않나요? 두 과목을 다 바꾸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잖아요. 보통 바꿔도 한 과목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과목은 다 해봤잖아. 그게 갖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하나 있는데 수능의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뭐 다 쓸모없고 저는 되게 기대가 큽니다. 올해 수능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화작문을 처음에 보지 않고 독서와 문학을 처음에 본다는 게 1, 2, 3, 4교시 전체의 수능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는 언제 다시 할 결심을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9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9시가 언제인지는 아세요? 8시 40분에 1교시 시작하는데 9시가 딱 되면은 20분 지난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9시에 자기가 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최상위권이면은 9시에 내가 이런 걸 다 세워놓진 않아도 9시쯤에 나는 첫 제시문을 풀고 있어.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시를 딱 봤는데 아직 화작문을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딱 생각하는 거죠. 텄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 3, 4교시 시험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해마다 국어가 사고가 나는 해는 화작문에서 뭔가 덜컹거림이 분명히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2022학년도에 얘네 시험지랑 얘네 시험지가 따로따로예요. 사과탐 선택 과목처럼 얘네 시험지 따로 얘네 시험지 따로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부터 풀 가능성이 높으냐면 공통 과목부터 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구조상
이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문제는 집중력을 끌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독서와 문학이라는 건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그 제시문 안에 문제가 이렇게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그 높아진 집중력으로 이걸 푸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막 꾸역꾸역 풀다가 그 다음 집중해야 되는 거는 완전히 문제를 푸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교시를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2, 3, 4교시가 탄력을 받아서 잘 보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성적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평가원 이런 걸 생각하고 문제를 잘 낼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서 국어가 특히 취약했던 친구들은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그 이후에 어떤 시험 전반적인 틀에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국어 45문항 중에 화작문 이렇게 3개 영역이 15문항이에요. 그리고 독서와 문학이 30문항이에요. 그러면 독서와 문학이 34문항이 되는 거니까 독서와 문학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15문항이니까 화법과 작문 합치면 10문항이잖아요. 근데 그게 11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문법이 빠지면서 화법과 작문이 11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도 11문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무조건 독서와 문학만 무조건 뭐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걸 먼저 볼 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뭐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안 바뀔 건데 난이도 조절은 문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 변함이 없겠죠. 독서에서 당연히 난이도 조절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얘네를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라는 데 있어요. 얘네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이게 이제 모의평가가 아니라 예비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원래 수능이 바뀌면 예비평가를 반드시 봐요. 보여주는데 예비평가 문항에 74대 26으로 나왔어요. 배점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공통과목이 74점 만점으로 나오고 필수선택 과목은 26점 만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4대 26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시하는 75대 25였죠. 원래 시하는 75대 25였는데 74대 26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74점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표준 점수는 이제 그냥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면 그냥 표준 편차 분의 원점수에서 원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값에다가 뭐 곱하기 20 해가지고 100에다 더하는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으로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를 74점 기준으로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필수 선택 과목에서 또 표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무슨 문제에 빠졌냐면 화법과 작문에 20점하고 이게 26점이 만점이잖아요. 화법과 작문이. 그럼 화법과 작문에 20점하고 언어와 매체 20점이 동일한 20점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화법과 작문 집단이 언어와 매체 집단보다 더 우수한 집단인데 그럼 우수한 집단에서 20점하고 덜 우수한 집단에서 20점은 그 20점의 위치가 서로 뭐 할 겁니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의 속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단순한 점수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정 원점수라는 걸 만드는데 그 조정 원점수는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듭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드는데 공식을 뭐 일일이 다 아셔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하고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즉 화작 집단과 엄매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 맞다면 만약 화작이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얘네는 공통 과목의 평균이 뭐 해야 됩니까? 엄매의 공통 과목 평균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얘네가 우수한 집단이니까. 그리고 우수한 집단이 모여 있다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도 적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적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와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이용한다는 게 뭐를 한다는 뜻이냐면 선택 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화작이 엄매보다 우수한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화작의 공통 과목 평균은 높고요. 표준 편차는 낮아요.
근데 역으로 그럼 엄매는 평균은 낮은데 표준 편차는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반비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화작은 낮은 수를 더 곱하고 높은 수를 더하는 거고요. 엄매는 낮은 수를 더하고 높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 원점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정 원점수를 쭉 줄을 세운 다음에 다시 이걸로 표준화 점수 200점 만점의 표준화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어가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200점 만점 표준 점수가 있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00점 만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200점 만점으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배점 반영 비율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초점이 저기 있어요. 즉 앞에 있는 공통 과목 표준 점수에는 0.74를 곱하고 선택 과목 표준 점수에는 0.26을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200점 만점 표준 점수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0.74를 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5%만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온라인으로 안 하니까 제가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네요. A라는 애가 공통 과목을 130을 받고요. 선택 과목을 120을 받은 A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애는 공통 과목을 120을 받고 선택 과목을 130을 받은 애가 있어요. 얘네를 단순합으로 하면 250, 250이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단순합을 하지 않고 배점 반영 비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74를 곱하고 여기다가 0.26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배점 비율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배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최초는 75대 25였지만 실제 시험은 74대 26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게 시험마다 바뀌진 않을 거고 6월 모평에 저게 정해지면 9월이랑 수능이랑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예비평가가 74대 26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무조건 얘는 13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얘는 12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걸 배점 반영 비율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127이나 128이 나올 거고 얘는 120이나 123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얘네 둘이 실제로 점수 차이가 이만큼씩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앞에 그 말씀 하신 거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 과목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혹시나 그래도 기하나 미적의 유불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는데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얻은 결론은 할 필요 없다. 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선택 과목 표준 편차라는 거고 이게 선택 과목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랑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그럼 변수가 벌써 4개죠. 변수가 4개잖아요. 4개의 변수에 공통 과목의 평균과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가 또 있겠죠. 그럼 변수가 6개예요. 되셨어요? 6개의 이 배점 반영 비율 2개가 합치면 변수가 8개예요. 그럼 8개의 변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8개의 변수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지. 시험 결과가 나오면 이게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제한을 시켜놓고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래도 나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럴 수 있어요. 기하 선택 집단이 미적 선택 집단보다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것의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기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어딘지 지금 찾으셨어요? 예,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35, 37이니까 뭐가 더 높은 거예요? 기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수한 집단이니까 표준 편차는 더 뭐 해야 된다고요? 적어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잘하는 집단이니까 기하 선택 과목의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도 훨씬 적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저런 모든 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저 가정 자체를 놓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만 어쨌거나 저 가정으로 하면 미적이 이긴단 말이에요. 미적이 이기잖아요. 만점 받으면. 기하는 142가 나오는데 미적은 143이 나와서 1점을 이기는 거죠. 근데 저한테 필요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미적의 97을 잘 보세요. 미적 97. 97이 두 개 있는 건 보이세요? 97이 두 개 있잖아요. 저게 바뀐 수능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97이면 3점짜리 하나 틀린 건데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미적에서 하나를 틀릴 수도 있고 공통과목에서 하나를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1대 26일 수도 있고 74대 23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과목에서 하나 틀린 애는 140이 나오고 선택과목에서 하나 틀린 애는 141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원점수 97이어도 누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공통과목을 다 맞은 애가 점수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런 결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에 그런 게 없습니다. 1등급 원점수 컷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보고 왜 안 내냐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1등급 등급 컷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통선택자는 원점수 몇 점, 근데 그 원점수 몇 점이 다시 공통 몇 점, 확통 몇 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냐고요, 그거를. 표준점수 등급 컷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평가원은 또 공개를 안 할 거고 등급 컷을.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1점 차이가 나고 여기도 1점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도 1점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그럼 기하가 유리한 건 없냐? 기하가 유리한 거가 있죠. 기하가 우수한 집단인 건 맞는데 그의 기하 시험이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기하가 이렇게 높은 우수한 집단인 건 맞는데 요해 기하 시험이 어려워갖고 이게 11점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여전히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 기하가 이겨요. 심지어 여기는 공통 과목을 하나 틀렸지만 기하가 어려웠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기하 만점까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기하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돼서 2점이나 차이가 나요. 저런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점은 요 단계에서 2점은 원점수 2점이랑 같거든요. 이 정도 급에서의 표준점수 2점은 원점수 2점이랑 같아요. 그 얘기는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깝깝한 거는 이런 거죠. 우리 애가 기하를 선택해서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 그래서 만점에 가깝게 받아올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모을 수 있냐고. 전국을 떠돌면서 우수한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하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더더군다나 시험 문제를 이렇게 기하를 어렵게 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기하로 출발을 해서 가정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어떤 가정이 필요했냐면 기하는 다른 과목하고 특성이 좀 달라가지고 기하만 좋아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죠. 다른 건 안 하고 기하만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하가 매니아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매니아층이면 기하만 잘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과 비교를 했을 때 공통과목 평균이 미적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 얘가 더 낮고 표준표차가 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기하가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공통과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점에 가깝게 받으면 지금 점수 예를 든 게 다 만점에 가까운 거잖아요. 만점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 유불리가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결국 얻는 결론은 뭐냐면 기하와 미적이 어떤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미 평가원은 저거를 갑자기 평가원이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년 정도 저 계산식을 썼던 때가 있어요. 수가에 선택 과목 3개가 있었거든요. 이산수학이랑 뭐 이렇게 선택 과목 3개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썼던 방식이 저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 유불리를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평가원이 막 되게 자신 있어 했던 게 저 부분 때문에 되게 자신 있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별 편차가 그렇게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 집단의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과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학이 통합되면서 문과가 불리하다? 여기 이과 부분이셔서 다 모르나? 문과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문과끼리 하면 1등급 받을 애가 이과 애들이랑 합쳐지면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으로 밀려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예요. 여기 이제 자연계만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연계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수학 성적이 과평가될 수 있어요. 자연계끼리만 하면 1등급이 아닌데 문과가 들어와서 1등급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갈 때는 자연계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럼 과평가된 거지. 그게 문과가 불리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과가 불리하다는 이상한 논리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뭐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냐면 자연계 수학의 과평가가 되는 애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요. 그 나중에 96% 1등급이 되는 놈은 나중에 자연계끼리 경쟁하면 95%나 94%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나 1등급인데 왜 여기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분명히.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밝혀내려면 이게 기하와 미적분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후회가 덜합니다. 대신 공통 과목의 중요도를 생각하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고민이죠. 고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화작과 엄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화작과 엄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어떤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 없고 그냥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모의평가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화작과 엄매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말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좀 더 공부할 수 있겠다. 이거는 공부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대추동에 설명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답이 똑똑 떨어지고 자연계 최상위권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유가 그거면 안 됩니다. 언어와 매체 중에 답이 똑 떨어지는 건 언어지 매체는 그렇지 않아요. 매체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언어가 5문항이고 매체가 6문항이 나왔어요. 예비평가 문항에. 그러니까 매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매체를 내가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거는 맞지만 언어와 매체가 답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매체는 기출문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출문제라고 딱 이 6문항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동네 학원은 언어와 매체 수업밖에 없고 화작 수업은 없어요. 당연하죠. 강사 편의에 의해서 언어와 매체 수업만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작 수업을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문법 수업을 하면 듣잖아요. 그게 대세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자, 제가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연계 수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나요? 어려워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애만 그냥 못 볼 뿐이에요.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저 표가 이제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서 최고점이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최고점이라는 거는 그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 가장 높은 점수예요. 근데 표준 점수는 원리상 가운데 점수가 무조건 100점이거든요. 수학의 표준 점수는 가운데 점수 무조건 100점인데 최고점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애들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그럼 시험이 그만큼 뭐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웠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수학가의 최근 4년 동안의 표준 점수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최고점은 상승하고 있죠. 그럼 수학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웃긴 건 1등급 컷은 계속 92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표점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럼 수학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잘못된 경우의 수가 21, 29, 30을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킬러를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다니는 거라고요. 수학이 어려워지는 걸 마치 킬러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경우라고요.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건 평균이 낮아지기 때문이지 킬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을 움직이는 계층은 킬러를 푸는 계층이 아니에요. 평균을 움직이는 계층은 5등급이란 말이에요. 걔들은 킬러가 쉽든 어렵든 안 풉니다. 그러니까 킬러가 어려워진다고 평균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수학의 표점을 이렇게 높이는 방법은 걔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뭐 하게 내는 거예요? 어렵게 내는 거예요. 자, 되게 재밌는 표를 그 다음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컷이 계속 92잖아요. 그럼 수학의 점수가 100 다음에 99가 없는 걸 아시죠? 네, 99가 없어요, 수학에. 98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97도 있을 수 있죠. 98, 97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분포하는 게 96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95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생에 한번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95 맞은 애를 실제로 현장에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애거든요. 98, 97은 어쩌다 실수해서 하나씩 틀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95를 맞으려면요. 4점짜리 다 맞히고 2점짜리 하나랑 3점짜리 하나를 틀려야 돼요. 얘가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는 그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95를 맞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4를 맞는 놈이 있고 93 맞는 놈이 있고 92 맞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각각 분포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결과가 나오면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등급 내의 각 점수대별 분포예요. 2018학년도에 98점, 97점 받은 애가 전국에 한 명 있었습니다. 남학생. 근데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점유율을 보면 되게 재밌는 점유율. 전체 보시지 말고 2018학년도만 잘 보세요. 2018학년도에 92점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이죠? 75.76%예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킬러 세 문항 중에 두 문항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어떻게든 풀고 그래서 28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두 문항은 그냥 과감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점 비율도 1.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비율은 무슨 비율이냐면 1등급 전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 100점, 98, 97, 96, 95, 94, 93, 92가 각각 1등급 전체 안에서의 점유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유율을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92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뭔지 보이세요? 네, 만점 점유율은 계속 오르고 있죠. 심지어 96의 점유율도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하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죠. 저에게는 더 이상 킬러가 뭐 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킬러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기에 제가 안 보여드린 수치가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8학년도에 98점인지 97점인지 모르겠으나 98점, 97점을 받은 애가, 왜냐하면 표준점수로 나오니까 도수분표표에는 표준점수 그 사이, 그러니까 96과 100 사이의 표준점수를 받은 애가 전국에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럼 그때는 3점짜리 문제 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걔가 실수해서 그냥 한 명이 그렇게 틀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98점이나 97점의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합치면 10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8점, 97점의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킬러와 준킬러 사이의 경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할 때,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저 부분의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수학의 킬러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저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킬러를 어떻게 배치하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는 되게 재밌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수나의 뭐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오묘한 수나의 세계가 있어요. 해석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는 어떤 애들이지? 막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수나가 수나는 이게 80%에 가까워요. 80%에 가까운데 수나가 저걸 극복했던 방법은 뭐냐면 90이 일컷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88, 84로 일컷이 내려가면서 애들이 쭈루루룩 분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가원의 의도가 먹힌 것이기도 하고. 근데 수나는 계속 92가 컷이 되면서도 이런 비율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점.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022학년도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거 보세요. 저기 음영 처리된 거 빨리 찾아보세요. 음영 처리된 거. 음영 처리된 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음영 처리된 거는. 오랜만에 오프 설명하니까 되게 좋네요. 원래 예정된 시간을 지금 지났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 그룹에서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높은 전형 1순위, 2순위를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뭔지 되세요? 네, 이 의대 이 그룹은 메이저, 그 다음 주요대, 여기 지방 국립, 여기 지방 사립. 저렇게 4개로 보통 나눕니다. 4개로 저렇게 나누는데 4개로 저렇게 나눌 때 잘 보세요. 메이저 의대의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거는 뭡니까? 종합전형이죠. 두 번째 높은 거는 수능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대의 가장 선발 비율이 높은 건 뭡니까? 수능이죠. 그 다음은 종합입니다. 근데 지방 국립대 갔더니 제일 선발 비율 높은 게 뭡니까? 지역인재 수시입니다. 이게 지역수라는 게 지역인재 수시.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쓸 수 없는 전형. 그쵸? 거기 6년 안 살았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 빼고 남은 것 중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정시, 수능 위주죠. 그리고 지역 사립대학은 1등도 수능입니다. 그냥 바로. 2등이 지역인재 수시고. 이게요, 의대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치대도 그렇고요. 약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 4그룹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수능이잖아요. 저 굉장히 의미가 크다니까요, 저게. 기본적으로. 심지어 얘네 수능이 275에서 265로 10명 줄잖아요. 보이세요? 네, 275에서 265로 10명이 줄잖아요. 근데 지방 사립대 10명이 주는데 여기는 늘잖아요. 25명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기 25명이 느는 게 끝입니다. 그냥. 여기 25명이 는다는 건 여기 만족 못하는 25명, 여기에 원래 갈 수 없는 25명이 여기를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25명은 어디 있던 애들이에요? 이 그룹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25명이 늘면 여기 25명이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 25명이 더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자리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25명 때문에 여기 만족해야 되는 애들이 여길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25살에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25살이 늘어나는 게 다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흐름을 저렇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수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정시는. 수시는 이 대학과 이 대학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위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입결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안 나와요, 수시 입결은. 이게 뒤집혀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근데 정시는 자기 점수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위계가 이렇게 차이 나면 여기가 되면 무조건 여기를 쓴다고요. 여기가 안 돼요. 여기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계가 확실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 25명 느는 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치대도 똑같지 않나요? 치대도 제가 음영 처리해 놓은 거 똑같잖아요, 지금. 치대도 똑같이 여기에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여기가 지방 국립이거든요. 여기 지방 사립이고. 마치 복사에다 놓은 것처럼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 국립은 지역 인재 수시가 많고 지방 사립은 수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걸로 끝나지 않고 약대도 똑같고 다 똑같다니까요. 패턴이 저런 체계로 간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입시의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 여기서 16명 늘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다음이 뭐 줄든 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다. 아직 정식 결과 나오지 않아서 결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올해 원서 접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걸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참 쓸모없는 게 100명이 똑같이 지원했는데 정원이 30명에서 50명이 되면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명 지원한 건 똑같은데 30명에서 50명으로 정원이 늘었으면 경쟁률이 떨어지잖아요. 3.3대 1에서 2대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에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잘 보시면 메이저 의대는 모집 인원이 4명 늘었어요. 어딘지 지금 보세요. 네, 모집 인원이 4명 늘었어요. 근데 지원 인원은 66명이 늘었어요. 그럼 애들이 안정 하향 지원한 겁니까? 상향 지원한 겁니까? 상향 지원한 거 아닙니까? 네, 상향 지원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상향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그럼 상향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위로 올려서 써야 되는데 지방사립대 그리고 지역인재 부분 그리고 지방국립대, 특히 지방국립대 잘 보시면 29명 늘었는데 지원 인원은 7명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만 보면 애들이 상향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하향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하향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특이했던 건 치대가 터졌습니다. 치대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방사립대 치대를 보시면 7명 정원이 증가했는데 155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질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는 애들이 잘 본 애들이 엄청 많은가 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대가 높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의대는 낮고 치대가 터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대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치대가 이렇게 는다는 건 애들이 전부 다 하향 안정 지원했다는 뜻인 거예요. 한의대, 수의대도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적의 양극환성이 진짜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포인트를 잘 짚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그룹과 이 그룹에 애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그룹과 이 그룹에 애들이 없다니까요. 그럼 조금만 점수를 받아오면 저거를 역으로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점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성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해 훨씬 더 저게 심화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2부에서 원장님 하실 때 특히 저런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한 문제잖아요. 그쵸?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게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건 그 결국에 한 문제인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 학원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걸 해나갈지를 2부에서 잘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